뭐야, 이 무늬는? 햇빛에 지도가 드러난다고? 그날 강희아는 유산이라 믿었던 묘지에서 진흙이 아니라 수백억짜리 진실을 꺼냈습니다. 버려졌던 아들, 숨겨진 지도, 그리고 27년 만에 밝혀지는 진짜 이야기.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이끌어가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강희아는 27살입니다. 부산 남천동 반지하 작업실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며 살아갑니다. 방송국도 제작사도 아닌 일인 제작자입니다. 촬영한 영상은 주로 지역 축제나 소상공인 홍보용입니다. 한 편당 받는 돈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카메라를 들고 있으면 세상이 조금은 견딜만해집니다. 2025년 4월 아버지 서태준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68세였습니다. 장례는 거제 바닷가 수목장 공원에서 치렀습니다. 조문객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한때 해양물류 회사를 일군 사람이었으니까요. 장례식장에서 이하는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형들은 상주석 앞자리에 앉아 문상객을 맞았습니다. 큰형 서민혁은 변호사였고 작은형 서진호는 신경외과 의사였습니다. 둘 다 정장을 잘 차려입고 말투도 정중했습니다. 이하는 검은 티셔츠에 면바지 차림이었습니다. 누군가 막내분도 인사 좀 하시지라고 말했지만 민혁이 괜찮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요라며 막았습니다. 그게 이한의 자리였습니다. 가족이지만 가족 같지 않은. 이한은 2살 때 이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아버지는 얼굴도 모릅니다. 서태준은 어머니의 오빠였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이었습니다. 하지만 호적에는 양아버지로 올라갔습니다. 이제부터 형들이랑 같이 지내야 해. 알겠지? 태준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형들은 갑자기 나타난 어린 동생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애 왜 데려온 거예요? 우리가 뭔데요? 진호가 식탁에서 소리쳤던 날을 이하는 기억합니다. 학교 생활도 쉽지 않았습니다. 성적은 중간이었고 친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술실에서 카메라를 처음 만졌을 때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것들이 생겼습니다. 21살 대학을 중퇴했습니다. 공부는 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에 태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집을 나온 뒤로는 연락이 뜸했습니다. 명절에 얼굴 한번 비추는 게 전부였습니다. 형들은 각자 병원과 로펌에서 성공가도를 달렸고 이하는 부산 골목을 누비며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태주는 작년부터 몸이 안 좋았습니다. 간암 말기였습니다. 이하는 병원에 2번 갔습니다. 태주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있었습니다. 이하나, 예, 너는 괜찮은 애야.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장례 사흘째 변호사가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해운대에 있는 법률사무소였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고인께서는 명확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민혁에게는 부산 서면 상업용 빌딩, 진호에게는 강남 신축병원 지분 30%, 어머니에게는 아파트와 현금 50억, 그리고 이안에게는 거제 수목장 공원 내 납골 수목 구역 B-17. 민혁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 그대로 납골 수목입니다. 고인의 육골이 안치된 구역이자 그 일대 토지 약 300평입니다. 토지요? 네. 소유권은 이한 씨에게 단독 이전됩니다. 진호가 코웃음 쳤습니다. 아버지가 농담하신 건가요? 형은 빌딩, 나는 병원, 얘는 묘. 변호사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고인의 의사였습니다. 이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하나 서운하지? 아니에요. 그래도 아버지가 너를. 괜찮아요. 전 원래 받을 게 없었으니까요. 민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끝났네. 각자 알아서 정리하자. 회의는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수목장의 새벽. 이하는 그날 밤 거제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새벽 4시에 수목장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입구는 열려 있었습니다. 관리인도 없었습니다. B-17 구역은 공원 끝자락이었습니다. 소나무 서너 그루와 둥근 표석이 있었습니다. 표석에는 서태준 1957년부터 2025년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하는 표석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손으로 표면을 쓸어내렸습니다. 차가운 돌이었습니다. 이게 제 몫이었나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 불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붉은 빛이 번졌습니다. 이하는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습관적으로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표석 옆면에 무언가 떠올랐습니다. 희미한 선과 기호들이었습니다. 햇빛 각도에 따라 드러나는 미세한 각인이었습니다. 이하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자외선 잉크였습니다. 다큐 작업하면서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특정 파장에서만 보이는 특수 잉크.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이하는 가방에서 UV 손전등을 꺼냈습니다. 항상 촬영 장비와 함께 다니는 물건이었습니다. 불빛을 비추자 선명해졌습니다. 지도였습니다. 표석을 중심으로 방향과 거리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N12M 28M 소나무 뿌리 0.7M. 이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지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북쪽으로 12m, 동쪽으로 8m.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뿌리가 지표면 위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삽은 없었습니다. 이하는 맨손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70cm쯤 파 들어가자 손끝에 딱딱한 것이 닿았습니다. 방수 캡슐이었습니다. 군용 탄약통처럼 생긴 금속 용기였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작은 금고, 열쇠, 그리고 은행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는 태준의 손글씨였습니다. 이하나, 내가 이걸 찾았다면 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영리한 아이구나. 해운대 국민은행 PB센터 3층, 금고 217번. 거기 가면 내가 받아야 할 게 있다. 아직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아버지가. 이하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동쪽 하늘이 환해지고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하는 캡슐을 품에 안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표석을 돌아보았습니다. 이게 시작인가요? 이하는 공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남긴 걸까? 왜 형들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 금고 안에는 뭐가 들어 있을까? 질문은 많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정류장 벤치에 앉아 명함을 꺼내봤습니다. 국민은행 PB센터 박지영 팀장 010 땡땡땡땡 땡땡땡땡. 이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민혁이었습니다. 이하나, 거제 땅 정리하면 나한테 연락 좀 해라. 세금 문제 있을 수 있으니까. 이하는 문자를 읽고 화면을 껐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이하는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유산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하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파헤칠 비밀이 얼마나 깊은지, 자신이 받을 몫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몫이 단순히 돈이 아니라는 것을 이하는 사흘 동안 망설였습니다.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지만 전화를 걸지는 못했습니다. 금고 안에 뭐가 있을지 두려웠습니다. 부산으로 돌아온 뒤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촬영 의뢰가 2건 들어왔습니다. 광안리 카페 홍보 영상과 부산대 졸업식 스케치였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으면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캡슐과 편지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게 있다. 받아야 할 게 뭘까요? 돈일까요? 서류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수수께끼일까요? 사흘째 밤, 이하는 결심했습니다. 더 미룬다고 답이 나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운대로 향했습니다. 해운대 PB센터, 국민은행 PB센터는 마린시티 앞에 있었습니다. 유리로 된 고층 건물이었습니다. 1층 로비는 대리석으로 깔려 있었고 천장은 높았습니다. 이하는 면바지에 후드티 차림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정장이었습니다. 이하는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자 안내 데스크가 있었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금고 개봉하러 왔습니다. 217번이요. 성함이랑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하는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희안 고객님 맞으시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5분 뒤 박지영 팀장이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강희안 씨 맞으시죠? 네.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박 팀장은 이안을 복도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금고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고인께서 3년 전에 등록하셨습니다. 개봉 권한자는 강희안 씨 단독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3년 전이요? 네. 2022년 6월이네요. 이안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태주는 3년 전부터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병이 발견되기도 전에 금고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조용했습니다. 벽면에 번호판이 달린 작은 금고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217번 금고는 중간 높이에 있었습니다. 박 팀장이 말했습니다. 열쇠 가지고 오셨죠? 네. 이안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열쇠를 구멍에 넣고 돌렸습니다.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금고 안의 진실. 안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와 검은색 파일 케이스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안은 천천히 꺼냈습니다. 박 팀장이 말했습니다. 확인하시는 동안 밖에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필요하시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팀장이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이안은 혼자 남았습니다. 먼저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등기부등본과 권리증서가 가득했습니다. 거제시 이룸면 토지 3필지, 통영시 산양읍 해안가 부지 2필지, 부산 감천동 창고 지분 15%, 그리고 남해안 신항만 개발 예정지 인근 분양권 6건. 이안은 숨이 막혔습니다. 손에 든 서류만 해도 수십억은 될 것 같았습니다. 파일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현금 다발이 나왔습니다. 10,000원권으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대충 봐도 1억은 넘어 보였습니다. 그 밑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태준의 손글씨였습니다. 이안아, 놀랐지? 이게 내 몫이야. 정확하게 말하면 원래 내 어머니의 몫이었던 거야. 이 땅들은 내가 사업 초기에 매입한 부지들이다. 당시에는 아무도 관심 없던 바닷가 땅이었어. 지금은 항만 개발로 값이 수십 배 뛰었지. 창고 지분은 내가 처음 물류 사업 시작할 때 세운 거고, 분양권은 앞으로 5년 안에 개발 확정이야. 보수적으로 잡아도 400억은 될 거다. 현금은 당장 필요할 것 같아서 넣어뒀어. 급하게 쓸 일 생기면 써라. 그런데 이안아, 이게 전부가 아니야. 아직 하나 더 남았어. 그건 내가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지금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특히 형들한테. 이유는 나중에 알게 돼. 아버지가. 이안은 편지를 쥔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400억. 400억이라는 숫자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목?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안은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최초 소유자란에 강윤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강윤이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이하는 PB센터를 나와 해변을 걸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서류는 은행 보관함에 다시 맡겼지만 현금 중 1,000만 원만 가방에 넣어 나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혁이었습니다. 이하나, 지금 어디야? 해운대요. 왜요? 해운대? 거기서 뭐해? 그냥 일 때문에요. 그래.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우리 집에서 밥 먹자. 진호도 오기로 했어. 이하는 망설였습니다. 장례 이후 형들에게 연락이 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오랜만에 얼굴이나 보자. 어머니도 보고 싶어 하시고. 알겠습니다. 6시까지 와. 주소 문자로 보낼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하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민혁이 먼저 연락한 건 거의 없었습니다. 민혁의 집. 저녁 6시 이하는 수영구 한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3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민혁은 결혼한 지 5년 됐지만 아이는 없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민혁이 문을 열었습니다. 왔어? 들어와. 거실에는 진호와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묘하게 정중했습니다. 이하나, 어서 와. 앉아.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어색했습니다. 이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진호가 맥주를 따라 주었습니다. 오랜만이다, 이하나. 네. 요즘 일은 잘 돼? 그럭저럭이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처음 10분은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민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하나, 거제 땅 말이야. 네. 그거 세금 문제 좀 복잡할 거야. 상속세도 그렇고 보유세도 만만치 않거든. 그래요? 응. 내가 알아봤는데 내가 혼자 관리하기엔 부담될 것 같아서. 진호가 거들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공동 명의로 하는 게 어때? 세금도 나눠서 내고 나중에 처분할 때도 편하고. 공동 명의요? 응. 어차피 가족끼리인데 뭐. 아버지도 그렇게 하길 원하셨을 거야. 이하는 포크를 내려놨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형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 갑자기 관심 가지세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너 걱정해서 그러는 거지. 장례식 때는 얼굴도 안 쳐다보셨잖아요.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민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하나, 우리가 너한테 잘못한 건 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챙기려고 하는 건데. 거제 땅이 개발 예정지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진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이하나, 왜 그렇게 말하니? 형들이 너 생각해서 하는 얘긴데. 저는 괜찮아요. 혼자 알아서 할게요. 이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음식 감사했어요. 야, 이하나.
민혁이 불렀지만 이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오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이하는 지하철을 타고 남천동으로 돌아왔습니다. 반지하 작업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책상 위 서류가 조금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이하는 항상 정리정돈을 했습니다. 촬영 장비도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 가방 지퍼가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누가 들어왔던 걸까요? 이하는 방 안을 살폈습니다. 없어진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뒤진 흔적은 분명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강희안 씨 맞으십니까? 네. 누구세요? 남해안 신항만 개발 컨소시엄 기획실입니다.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이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컨소시엄, 개발. 그들은 어떻게 이한을 알았을까요?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골목 끝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엔진은 꺼져 있었지만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하는 커튼을 쳤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금고, 열쇠와 서류 사본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누군가 이한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한이 가진 땅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한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남해안 신항만 개발 컨소시엄을 검색했습니다. 기사가 몇 개 나왔습니다. 정부, 남해안 신항만 개발 본격화 5조 원 규모 투자. 거제통영 일대 물류 거점 조성 2027년 착공 목표. 이한이 가진 땅이 모두 개발 예정 지역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한에게 남긴 겁니다. 아직 전부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이한은 중얼거렸습니다.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아직 하나 더 남았어. 남은 게 뭘까요? 어디 있을까요? 이한은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검은 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한은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망원 렌즈를 장착하고 커튼 틈으로 차를 찍었습니다. 번호판을 확대해서 저장했습니다.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이하는 이제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밝혀야 할 진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검은 차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하는 커튼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하는 결심했습니다. 숨어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단서를 찾아야 했습니다. 아직 하나 더 남았어. 그게 어디 있을지 생각해 봤습니다. 수목장 공원에서 찾은 건 금고 열쇠였습니다. 금고에는 땅 서류와 현금, 그리고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무엇일까요? 이하는 아버지의 삶을 되짚어 봤습니다. 해양물류 회사, 거제와 통영 일대의 사업장,
그리고 부산 감천동 창고. 감천동 창고. 아버지가 가장 처음 시작한 곳이었습니다. 이하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카메라와 노트북, 그리고 금고에서 가져온 현금 일부를 넣었습니다. 문을 나서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호였습니다. 이하는 받지 않았습니다. 곧 문자가 왔습니다. 이하나, 어제는 미안했다. 형이 좀 급했어. 그냥 내 입장에서 도와주고 싶었던 건데. 시간 되면 연락 좀 해라. 이하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형들의 관심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이하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감천동은 부산 서쪽 끝자락이었습니다. 삼복도로를 따라 컨테이너 창고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바다가 가까워서 물류 거점으로 쓰였습니다. 이하는 아버지가 남긴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감천동 1342-5번지. 낡은 컨테이너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사람 기척이 없었습니다. 이하는 금고에서 나온 열쇠 뭉치를 꺼냈습니다. 세 번째 열쇠가 맞았습니다.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안은 어두웠습니다.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에 의지에 주변을 살폈습니다. 책상 하나, 낡은 의자, 녹슨 파일 캐비닛이 있었습니다. 이하는 휴대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낡은 장부와 영수증이 가득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기록이었습니다. 파일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이하는 다시 열쇠를 하나씩 시도했습니다. 6번째 열쇠에서 찰칵 소리가 났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파일 봉투가 있었습니다. 이하는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열었습니다. 증권사 계좌 명세서였습니다. 명의는 강희안. 이하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계좌라니. 명세서를 펼쳤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POSCO, LG화학, 대형주 포트폴리오였습니다. 평가액란을 봤습니다. 203억 7천만 원. 이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203억. 200억이 넘는 주식이 자기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명세서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2012년 6월. 13년 전이었습니다. 이한이 12살 때였습니다. 집에 온 바로 그 해였습니다. 그 밑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아버지의 손글씨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편지들보다 길었습니다. 이하는 의자에 앉아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하나,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넌 이미 많은 걸 알게 됐을 거야. 거제 땅, 통영부지, 창고 지분, 그리고 이 주식까지. 이제 진실을 말해야겠구나.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법적으로는 양아들이지만 실은 내 조카야. 내 어머니 강윤희는 내 누나였어. 윤희 누나는 똑똑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
대학도 장학금으로 나왔고 졸업 후엔 무역회사에 취직했지. 거기서 내 아버지를 만났어. 착한 사람이었어. 누나를 정말 사랑했지. 두 사람은 결혼했고 너를 낳았어. 1998년이었어. IMF로 나라 전체가 힘들 때였지. 내 아버지 회사가 부도났어. 빚이 5천만 원 넘게 생겼지. 그때 누나가 적금을 다 깼어. 보험도 해지했어. 총 12억 정도였어. 그 돈으로 빚을 갚고 내 아버지랑 작은 가게를 차렸어. 잘 될 줄 알았어. 하지만 2년 뒤 교통사고가 났어. 내 부모님 둘 다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 넌 겨우 2살이었어. 나는 그때 별로 가진 게 없었어. 이제 막 물류일을 시작할 때였거든. 하지만 널 혼자 둘 순 없었어. 누나가 남긴 그 12억. 보험금이랑 적금 정리하고 나니 정확히 12억 2천이었어. 나는 그 돈을 종잣돈으로 썼어. 거제 바닷가 땅을 샀어. 당시엔 평당 5만 원도 안 했어. 통영 해안가도 마찬가지였어. 그리고 이 창고를 세웠어. 물류 사업이 잘 됐어. 10년 만에 회사가 커졌어. 그 돈으로 주식도 샀어. 내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었어. 매년 수익금의 30%를 내 계좌에 넣었어. 배당도 재투자했어. 복리로 불어났어. 지금 내가 가진 땅과 주식, 그리고 분양권, 다 합치면 700억 정도 될 거야. 이하나, 이건 내가 준 게 아니야. 원래 내 거였어. 내 어머니가 남긴 12억이 불어난 거야. 나는 그냥 관리만 했을 뿐이야. 진짜 주인은 너였어. 민혁이랑 진호한테는 미안하지만 난 누나한테 진 빚을 갚아야 했어. 너한테 이렇게 복잡하게 남긴 이유는 내가 이 돈의 의미를 알았으면 해서였어. 공짜로 얻은 게 아니야. 내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이 만든 거야. 잘 쓰렴. 내 어머니가 원했던 대로. 삼촌이자 아버지 서태준. 이하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조카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삼촌의 누나였습니다. 12억. 어머니가 남긴 12억이 700억이 됐습니다. 이하는 책상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오래. 형들의 방문.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밖에서 차 소리가 났습니다. 이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맞아? 응, 주소가 여기야. 민혁과 진호였습니다. 이하는 재빨리 서류를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이하나, 여기 있었구나. 민혁이 들어왔습니다. 진호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둘 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형들, 어떻게 여기를. 내 차 번호 추적했어. 변호사 일 좀 하면 이런 건 어렵지 않거든. 민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진호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아버지 첫 사무실이지? 추억 돋네. 형들, 무슨 일이세요? 민혁이 이한에게 다가왔습니다. 이한아, 숨기지 마.
우리 다 알아. 뭐려? 거제 땅만 받은 게 아니지. 다른 것도 받았잖아. 이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진호가 말했습니다. 이하나, 우리 가족이잖아. 왜 숨겨? 혼자 다 가지려고?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뭐하러 여기 온 거야? 뭘 찾고 있었어? 민혁이 책상 위를 봤습니다. 파일 캐비닛이 열려 있었습니다. 서류 있지? 보여줘. 안 돼요. 야, 강희안. 민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도 권리가 있어. 아버지 자식이야. 내가 다 가질 이유가 없다고. 이하는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형들은 이미 받았잖아요. 빌딩이랑 병원. 그게 얼만데? 아버지 재산의 반도 안 돼. 진호가 가방을 뺏으려 했습니다. 이하는 뿌리쳤습니다. 하지 마요. 야, 이 자식이 진짜. 순간 밖에서 차 소리가 또 났습니다. 이번엔 여러 대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중년 남자 3명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명함을 들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남해안 신항만 개발 컨소시엄입니다. 컨소시엄의 제안. 가장 앞에 선 남자가 말했습니다. 50대 중반쯤으로 보였습니다. 강희안 씨 맞으시죠? 그리고 이쪽 두 분은 서민혁입니다. 이한의 형입니다. 민혁이 먼저 명함을 받았습니다. 아, 변호사님이시군요. 잘 됐네요. 같이 얘기하시죠. 남자는 신항만개발 기획실장 오성훈이라고 적힌 명함을 나눠줬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강희안 씨가 소유하신 거제 통영 일대 토지를 매입하고 싶습니다. 관심 없어요. 이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성훈은 웃었습니다. 아직 조건도 안 들어보셨는데요. 시세보다 30% 높게 드립니다. 싫어요. 이한 씨, 개발은 확정입니다. 2027년 착공 예정이고요. 정부 예산도 배정됐습니다. 지금 안 팔면 나중엔 보상가로 받게 될 겁니다. 그럼 훨씬 적게 받아요. 민혁이 끼어들었습니다. 정확히 얼마를 제시하시는 겁니까? 거제 3필지와 통영 2필지 합쳐서 500억입니다. 진호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500억? 민혁이 이한을 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한아, 이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해. 형, 저 안 판다고 했잖아요. 야, 500억이야. 내가 평생 못 버는 돈이라고. 오성훈이 말했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참고로 협조 안 하시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개발 지역은 공익사업입니다. 수용도 가능하다는 뜻이죠. 오성우는 명함을 책상에 올려두고 나갔습니다. 일행들도 따라 나갔습니다. 사무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민혁이 이한을 돌아봤습니다. 이한아, 500억이면 우리 셋이 나눠도 엄청난 돈이야. 형, 이건 형 거 아니에요. 뭐? 이 돈은 제 어머니 거예요. 이한은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민혁에게 건넸습니다. 읽어보세요.
민혁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읽으면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진호도 옆에서 같이 읽었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누나 아들이었어? 몰랐어요. 저도 오늘 알았어요. 민혁은 편지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한테 준 게 아니라 누나 돈을 불려서 돌려준 거였구나. 네. 민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망할 우리가 왜 몰랐을까? 진호가 벽에 기댔습니다. 아버지는 왜 말 안 하신 거야? 모르겠어요. 아마 형들한테 미안해서였을 거예요. 민혁은 창밖을 봤습니다.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들 화났어요? 민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허탈해. 진호가 말했습니다. 우리 진짜 못됐네. 내가 땅 받았다고 시기하고 뺏으려고 했잖아. 이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혁이 이한에게 다가왔습니다. 이한아, 미안해. 진심으로.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우리가 너한테 정말 못됐어. 민혁은 편지를 이한에게 돌려줬습니다. 컨소시엄 거는 내가 결정해. 우리가 간섭할 일 아니야. 형, 단 혼자 결정하지는 마. 위험해 보여. 저 사람들 눈빛 봤지? 장난 아니야. 진호가 말했습니다. 변호사랑 의사가 옆에 있는데 뭐. 필요하면 도와줄게. 이한은 처음으로 형들에게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뒤늦었지만 가족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들. 민혁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나저나 700억이면 진짜 어마어마한데. 어떻게 관리할 거야? 모르겠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세 사람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낡은 컨테이너 사무실이 석양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12억이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00억의 의미를 찾아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또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이하는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문자가 왔습니다. 강희안 씨,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컨소시엄. 이하는 문자를 지웠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이하는 일주일 동안 숨죽이며 지냈습니다. 컨소시엄에서 하루에 2~3번씩 전화가 왔습니다. 이하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계속 왔습니다. 제한은 이번 주까지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조건이 달라집니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압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은 아니었지만 불안하게 만들기엔 충분했습니다. 이하는 촬영 일정을 모두 미뤘습니다.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카메라를 들어도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700억. 평생 만져볼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머니가 남긴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써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밤마다 편지를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삼촌이었던 서태준의 글씨를 따라 읽었습니다. 잘 쓰렴. 내 어머니가 원했던 대로. 어머니는 무엇을 원했을까요? 이하는 어머니 얼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2살 때 떠났으니까요. 사진도 몇 장 없었습니다. 삼촌이 정리해둔 앨범에서 본 게 전부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자, 이안을 안고 있는 따뜻한 손.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안은 텅 빈 방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일요일 저녁 민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안아, 지금 어디야? 집이요. 왜요? 우리 집으로 좀 와봐. 급한 일이 생겼어.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하는 택시를 타고 수영구로 향했습니다. 3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분위기가 무겁였습니다. 거실에 민혁과 진호, 그리고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민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앉아. 얘기해야 할 게 있어. 이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진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하나, 나 병원 망했어. 네. 투자 잘못했어. 신축병원에 빚내서 투자했는데 건설사가 부도났어. 70억 날렸어. 이하는 숨이 막혔습니다. 민혁이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건물에 대출 끼고 코인 투자했다가 반토막 났어. 빚이 50억이야. 어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애들이 한순간에 이렇게 됐어. 내가 받은 아파트도 담보 잡혔어. 이하는 말을 잃었습니다. 형들이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변호사, 의사라는 타이틀 뒤에 이런 위기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민혁이 말했습니다. 이하나, 우리가 너한테 손 벌리는 거 알아. 정말 창피해. 하지만 방법이 없어. 형들, 컨소시엄 제안받아. 500억이면 우리 빚 다 갚고도 남아. 그리고 너도 충분히 남을 거야. 진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하나, 미안해. 진심이야. 내가 받은 유산 탐냈던 거 정말 잘못했어. 그런데 지금 우리 진짜 죽을 것 같아.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하나, 이 엄마가 너한테 잘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부탁하는 거 너무 뻔뻔한 거 아는데. 이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머리가 아팠습니다. 형들을 도와야 할까요? 아니면 어머니의 유산을 지켜야 할까요? 컨소시엄의 최후 통첩. 그때 이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성훈이었습니다. 이한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강희안 씨, 오성훈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결정하셨습니까? 아직이요. 그렇다면 내일부터는 조건이 바뀝니다. 500억 제한은 오늘까지입니다. 민혁이 이안을 받습니다.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오성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강 씨, 현실을 보십시오. 개발은 확정입니다. 정부 사업이에요.
거부하시면 수용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럼 시세의 60%밖에 못 받아요. 가족분들도 힘드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서민혁 변호사님 채무 상황, 서진호 원장님 병원 부도건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안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우릴 조사했어요? 당연하죠. 500억짜리 거래인데요. 실사는 기본입니다. 민혁이 눈치채고 이안 옆으로 왔습니다. 스피커폰으로 바꿨습니다. 오성훈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내일 낮 12시까지 해운대 센텀 오피스텔 1702호로 오십시오. 계약서 준비해 두겠습니다. 안 오시면 그땐 법적 절차 들어갑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진호가 말했습니다. 이안아 어떻게 할 거야? 이안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밤 바다가 보였습니다. 형들, 하루만 시간 주세요. 이안아, 내일 아침에 답 드릴게요. 지금은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이안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불렀습니다. 이안아. 이안은 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이안은 고개를 숙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수목장의 결심. 이안은 그날 밤 거제로 향했습니다. 심야버스를 타고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수목장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새벽 4시 공원은 고요했습니다. B-17구역 삼촌의 표석 앞에 섰습니다. 이안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표석을 어루만졌습니다. 삼촌 어떻게 해야 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들을 도와야 할까요? 아니면 엄마가 남긴 걸 지켜야 할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이안은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삼촌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다시 읽었습니다. 잘 쓰렴. 내 어머니가 원했던 대로. 어머니가 원했던 건 뭘까요? 이안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12억. 적금과 보험을 모두 해지하고 남편의 빚을 갚고 새로운 시작을 꿈꾸던 젊은 여자. 그리고 2살배기 아들을 남기고 떠난 사람. 어머니는 무엇을 원했을까요? 이안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이안은 센텀 오피스텔 앞에 섰습니다. 1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1702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오성훈이 서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들어오십시오. 안에는 책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계약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로 보이는 남자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시죠. 이안은 앉았습니다. 오성훈이 계약서를 밀었습니다. 500억입니다. 거제 3필지, 통영 2필지 전부 넘기시면 됩니다. 세금은 저희가 처리하고 실수령액은 430억 정도 될 겁니다. 이안은 계약서를 내려다봤습니다. 오성훈이 말했습니다.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가족분들 빚도 해결되고 남은 돈으로 편하게 사시면 됩니다. 이하는 펜을 들었습니다. 오성훈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하는 펜을 내려놨습니다. 안 팔겠습니다. 오성훈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땅은 안 팝니다. 오성훈이 책상을 쳤습니다. 강희안 씨, 지금 장난하십니까? 장난 아닙니다. 이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땅은 제 어머니가 남긴 겁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망하는 걸 보시겠다는 겁니까? 형들은 제가 다른 방법으로 돕겠습니다. 오성훈이 비웃었습니다. 다른 방법? 무슨 방법인데요? 그건 제 일입니다. 이하는 문으로 향했습니다. 오성훈이 소리쳤습니다. 나가시면 후회합니다. 수용 절차 들어가면 반값도 못 받아요. 이하는 돌아봤습니다. 해보세요. 법대로 하신다면 저도 법대로 대응하겠습니다. 당신 같은 무명 다큐 작가가 우리랑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네요. 해봐야 알죠. 이하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타고 나서야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이하나, 어떻게 됐어? 형, 저 안 팔기로 했어요. 뭐?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형들 빚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야, 이하나, 그게 무슨. 이하는 말을 이었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조건? 같이 일해주세요. 제가 하려는 일에. 민혁이 침묵했습니다. 이하는 계속 말했습니다. 재단을 만들 거예요. 교통사고 유가족 지원하고 해양 안전 교육하는 재단이요. 형은 법무 맡아주세요. 진호 형은 의료 프로그램 만들어 주시고요. 이하나, 이게 엄마가 원했던 것 같아요. 돈을 쌓아두는 게 아니라 의미 있게 쓰는 거요.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정말 괜찮은 거야? 네. 저 이제 알았어요. 제가 뭘 해야 하는지. 마무리 폭발 직전. 이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여는데 안이 난장판이었습니다. 서랍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책상 위 서류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노트북이 없었습니다. 이하는 재빨리 방을 확인했습니다. 금고는 무사했습니다. 중요한 서류는 은행에 맡겼으니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노트북에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촬영 파일, 문서, 그리고 조사한 내용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왔습니다. 경고입니다. 다음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이하의 노트북 화면이었습니다. 거제 땅 서류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이하는 벽에 기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진짜 싸움이. 하지만 이하는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것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세상에 되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하는 휴대폰을 들고
민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변호사 알아봐 주세요. 싸울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창밖에서 또 검은 차가 서 있었습니다. 이하는 커튼을 쳤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폭풍 전야였습니다. 이하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입의 흔적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민혁이 전화했습니다. 이하나, 변호사 알아봤어. 부동산 소송 전문가야. 오늘 오후에 만나자. 고마워요, 형. 그리고 이하나 어젯밤 일 경찰 신고했어? 아직이요. 지금 당장 해. 증거 사진 찍어둔 거 있으면 나한테도 보내고. 형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귀찮아하거나 무시하는 톤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하는 처음으로 형이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오후에 해운대 법률사무소에서 만났습니다. 민혁이 소개한 변호사는 50대 여성이었습니다. 이름은 장미숙, 부동산 소송 30년 경력이었습니다. 컨소시엄 측 수법은 뻔합니다. 압박하고 회유하고 안 되면 법적 절차로 위협하죠. 장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희안 씨 땅은 사유지입니다. 공익사업 수용도 절차가 까다로워요.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이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침입건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고소하세요. 흔적 남기는 게 중요해요. 민혁이 말했습니다. 형이 경찰서 동행할게. 오늘 저녁에 가자. 이하는 형을 봤습니다. 민혁도 이하를 봤습니다. 둘 사이에 미묘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예전 같으면 없었을 장면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하는 형들과 함께 재단 설립을 준비했습니다. 민혁은 법인 설립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진호는 의료 프로그램 기획안을 만들었습니다. 이하는 재단의 방향성과 사업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재단 이름은 강윤희 교통해양안전재단으로 정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걸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교통사고 유가족 심리 치료 및 생활 지원. 둘째, 해양 안전 교육 및 사고 예방 캠페인. 셋째, 청소년 장학 사업. 이하는 주식 중 50억을 재단 기금으로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형들 빚 정리와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셋이 모여 회의하던 날이었습니다. 진호가 말했습니다. 이하나, 우리가 정말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왜요? 우리 전문가도 아니고 재단 운영 경험도 없잖아. 민혁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거지. 처음부터 완벽할 순 없어.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야. 이한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엄마도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도 12억을 모았고 삼촌을 믿고 맡겼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진호가 웃었습니다. 너 많이 컸다, 진짜. 어머니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얘들아, 너무 무리하지 마. 천천히 해. 엄마는 어때요? 재단 일 도와주실 거예요?
어머니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나야 뭐 도울 게 있을까? 총무일 맡아주세요. 엄마가 제일 꼼꼼하시잖아요.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래, 엄마가 할게. 윤희 언니 이름으로 하는 건데 당연히 해야지. 민혁이 물었습니다. 엄마, 윤희 고모 기억나세요? 당연하지. 착한 사람이었어. 너희 아버지 만나기 전에 한두 번 봤었는데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 이하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분이셨어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말수는 적었는데 웃을 때 눈이 초승달 같았어. 너 닮았더라, 이하나. 이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컨소시엄의 마지막 움직임. 재단 설립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성훈이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강희안 씨, 마지막으로 만납시다. 할 말 없어요. 아직 협상 테이블은 열려 있습니다. 조건을 조정할 수 있어요. 이하는 장 변호사와 상의했습니다. 만나는 게 좋을까요? 만나세요. 단 녹음하고 증인 동반하세요. 혹시 모르니까요. 이하는 민혁과 함께 센텀 카페에서 오성훈을 만났습니다. 오성훈은 예전보다 온화한 표정이었습니다. 강희안 씨, 우리 감정적으로 가지 맙시다. 사업은 사업이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안을 수정했습니다. 거제 3필지만 넘기세요. 통영은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요. 대신 350억 드리겠습니다. 민혁이 끼어들었습니다. 갑자기 조건을 낮추시네요. 현실적인 제안입니다. 개발 일정상 거제 쪽만 급하거든요. 이한이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왜 그렇게 고집하십니까? 이 땅은 제 어머니 유산입니다. 함부로 팔 수 없어요. 오성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희안 씨, 솔직히 말씀드리죠. 우리도 수용 절차 밟으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법정 싸움도 피곤하고요. 그래서 합의를 보려는 겁니다. 그럼 안 사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성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우리 위에도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권, 건설사, 투자자들. 그 사람들은 결과만 원합니다. 저도 월급쟁이예요. 이하는 처음으로 오성훈에게서 인간적인 면을 봤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전 다른 길을 가기로 했어요. 다른 길이요? 네. 이 돈으로 재단을 만들 거예요. 교통사고 유가족 돕고 해양 안전 교육하는 재단이요. 오성훈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재단이요? 네. 제 어머니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그 아픔을 아는 사람으로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오성훈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강희안 씨, 당신 순진하네요. 그런가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재단 하나 만든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이한이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해봐야 알죠. 하지만 안 하면 영원히 모르잖아요. 오성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후회할 날이 올 겁니다. 그때 가서 생각해 볼게요. 오성훈이 나갔습니다. 민혁이 말했습니다. 이하나, 너 대단하다. 왜요? 저 사람 앞에서 떨지도 않고 나였으면 벌써 손 떨렸을 거야. 이하는 웃었습니다. 형, 저도 떨렸어요. 겉으로 안 보였나 봐요. 2달 뒤 강윤희 교통해양안전재단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장소는 부산 남구의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지역 언론사 기자 몇 명이 왔습니다. 교통사고 유가족 모임 대표도 참석했습니다. 민혁의 동료 변호사들과 진호의 의사 친구들도 축하하러 왔습니다. 이하는 간단한 인사말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윤의 재단 이사장 강희안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이 재단은 제 어머니 이름을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27살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를 남기고요.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12억이 이 재단의 시작입니다. 그 돈이 자라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하는 형들을 봤습니다. 민혁과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어머니 얼굴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무엇을 원했을지는 알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 의미 있게 사는 것, 사랑을 나누는 것. 이하의 목소리가 굵어졌습니다. 이 재단은 작습니다. 하지만 시작입니다. 교통사고로 상처받은 분들, 바다에서 일하며 위험에 노출된 분들, 그분들 곁에 서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어머니가 울고 있었습니다. 민혁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진호가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개소식 다음 날, 이하는 형들과 함께 거제로 갔습니다. 어머니도 함께였습니다. 수목장 공원, B-17구역, 서태준의 표석 앞에 4사람이 섰습니다. 민혁이 술을 땅에 부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왔습니다. 진호가 꽃을 놓았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아버지 뜻을 알 것 같아요.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표석을 어루만졌습니다. 여보, 당신 고생 많았어요. 윤희 언니 목 지켜주느라. 이하는 마지막으로 절을 했습니다. 삼촌, 아니 아버지. 감사해요. 저 이제 알았어요. 제가 뭘 해야 하는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소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혁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이제 한 팀이에요. 이한이 이끌고 우리가 돕고 가족답게 살아볼게요. 진호가 덧붙였습니다. 늦었지만 제대로 해볼게요. 아버지. 이하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표석에 햇빛이 닿았습니다. 자외선 잉크로 새겨진 지도가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이하는 미소 지었습니다. 시작이었구나.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재단은 조용히 일을 시작했습니다. 교통사고 유가족 10가정에 심리치료를 지원했습니다.
해양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부산 항만에서 시범 운영했습니다. 청소년 3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하는 이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기록했습니다. 제목은 남해에 항로한 가족의 귀환. 어머니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삼촌의 헌신을 거쳐 형제의 화해로 마무리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다큐는 부산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 부문에 초청됐습니다. 상은 받지 못했지만 관객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상영 후 한 관객이 물었습니다. 감독님, 700억을 포기하고 재단을 만든 게 후회되진 않으세요? 이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포기한 게 아니에요. 다른 방식으로 쓴 거예요. 돈을 쌓아두는 것보다 흐르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매일 힘들어요. 재단 운영도 어렵고 형들이랑 의견 충돌도 많고. 이한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후회는 안 돼요. 어머니가 웃고 계실 것 같거든요.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하는 지금도 부산 남천동 작업실에서 삽니다. 반지하는 여전합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주말이면 형들이 찾아옵니다. 민혁은 재단 법률 자문을 해주고 진호는 의료 봉사 일정을 조율합니다. 어머니는 재단 사무실에 매일 출근합니다. 회계 장부를 정리하고 수혜자들과 통화합니다. 윤희 언니 일인데 당연하지라고 말합니다. 거제 땅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컨소시엄은 결국 다른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이안의 땅은 남았습니다. 언젠가 그 땅에 강윤희 안전교육센터를 짓기로 했습니다. 아직 먼 미래의 일이지만 꿈은 있습니다. 이안은 오늘도 카메라를 듭니다. 재단에서 지원하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아픔을 겪고 일어서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어느 날 촬영을 마치고 바닷가에 섰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이하는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바람이 대답했습니다. 파도가 웃었습니다. 이하는 카메라를 들어 석양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길은 멀었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12억, 삼촌이 불린 700억, 그리고 이한이 선택한 길.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유산이 아니라 유지였습니다. 이한은 걸어갔습니다. 가족이 기다리는 곳으로, 새로운 항로를 향해.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